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자, 제 179회 2부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졸라 추워. 날이 추워지면 따끈하게 국밥. 그러다 더 추워지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화끈하게 인삼삼. 가지산과 소백산의 절묘한 하모니. 인삼 국밥 합체. 겨울 별미 인삼 돼지국밥이 출시되었습니다. 으슬으슬 맹맹할 때 인삼 한 뿌리로 추위 날려버리는 건 어때요? 추위 파이어.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주문 전화 010-9625-3900. 직영 쇼핑몰은 한글 주소 가지산몰.com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선띠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어우,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저는 선딜 선대인이고요. 오늘 각현아 씨가 돈 벌러 간다고 중간에 가버리는 바람에 오늘은 진행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 낙곱살 179회 1부는 최경아 씨 구속기념 방송으로 보내드렸고요. 2부는요. 빨리 좀 최경아 씨 뒤를 따라가 주셨으면 하는 그분. 이쯤 되면 누군지 짐작이 가실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곱살이다 2부와 함께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제가 지난주에 작가님의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작가님이 행진하는데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팠다고 하는 게 이거 좀 과장 아닐까 싶어서 제가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가서 다른 분들의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오, 완전 대박. 게시판에 재구매가 그냥 줄줄이 이렇게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리가 편해졌어요. 이런 후기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던데요.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앞으로 게시판에 매일 들어가서 후기들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입니다. 이번 주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너무 춥죠? 이런 날씨에 필요한 건 뭐? 네, 가지산 돼지국밥. 기억하시죠? 1월 12일 정오 주문권까지 특별 이벤트로 풍기 인삼을 매주 3분씩 4주 동안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애정하는 가지산 인삼 돼지국밥은 추가 상품 창에서 인삼 추가 이걸 클릭하면요 인삼 돼지국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화주문 010-9625-3900 또는 직영 쇼핑몰 www.가지산몰.com에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요 이메일 주소 naggopsal@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 드릴게요. 낙곱살 179회 제2부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권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바이, 아부다비 이런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둘러싸고 말이 많죠. 그 배경에 있는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MB
504호 예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재임 기간에 자원외교, 원전 수출 이런 거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군사적인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관련 의혹 그리고 MB 자원외교를 묶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은하계 최고의 MB 자원외교 전문가 고기영 한신대학교 교수님이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논란 관련해서요. 이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요. 지난 12월 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면서 불거진 건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원전 관련해서 MB 비리가 꼬리가 밟혔다. 원전 관련해서 자꾸 뒤를 캐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빡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엄청 공세를 벌였잖아요. 최근에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이면 계약, 즉 뒷거래가 있었다. 비밀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런 쪽으로 의혹의 핵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한당 공세가 갑자기 확 꺾였는데 일단 고기영 교수님은 이 아랍에미레이트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주 웃기는 해프닝이기도 하고 네. 국가의 어떤 정책이 이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행해져도 되는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 참 네. 그렇네요. 네. 자의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전 수출하면서 네.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네. 뭔가 유사시에 지금 자동으로 군대를 파견했다는 계약을 네.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양해각서인데 네. 이거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네. 국방부 장관이 가서 네. 자기가 맺어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거 무슨 한나라의 정부가 무슨 네. 이명박건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무슨 이명박 정권의 무슨 사유물도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네. 게 웃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아직 의혹에 가까운 거잖아요. 의혹인데 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네. 이거는 기정사실화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당시 프랑스하고 원전 수출 때문에 경쟁을 벌였는데 네. 그 수주를 받기 위해서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군사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다. 네. 근데 대충 이런 식으로 모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건 아직도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 8일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르크 참 발음하기 힘드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청와대 쪽에서는 이 칼둔 청장이 방문하면 여러 의혹들이 다 해소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의혹 해소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 문제를 지금까지 기사가 사실이라고 치면 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하면서 군사 지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결정을 했던 네, 김태형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제 사실은 네. 이명계약이 있었다고 이제 이실국 직고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꼭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네. 식으로 약속을 했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문제죠. 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사기친 꼴이 되고 네.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네. 중동의 문제에 지금 자동으로 개입하면서 네. 무지무지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네. 어떤 형태로든 이거 조율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새롭게 아마 군사협정을 맺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은 계속해 나가고 네.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온다고 해서 의혹이 다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의혹은 풀 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그거를 밝히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장이 오는 목적부터가 예.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오는 온 게 상황은 절대 아니죠. 네, 예. 네. 예.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MB 자원외교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멕시코 서쪽 끝에 위치한 볼레오 구리광산.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물자원공사는 이곳에 2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작년까지 손실만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구리광산은 지난 1884년부터 프랑스에 의해 채굴됐던 곳으로 호주의 한 광물 컨설팅 업체도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10% 지분을 인수했다가 오히려 4년 뒤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현지 운영사 지분을 모두 사들여 이 광산을 떠안은 겁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등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 103%였던 부채 비율은 2015년 6,900%로 뛰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쌓인 빚만 4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100%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자본금은 모두 세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 광물자원공사가 갚아야 하는 돈이 7,400억 원인데 자력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1조 1,188억 원, 가스공사는 8,53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들 3개사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총 11조 5,327억 원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에 이어 석유공사도 자본금의 67%를 까먹었습니다. 석유공사가 매입한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 등 부실자산 상당수를 헐값에 매각했는데도 추가 운영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자원 외교 문제, 막대한 투자금을 완전히 날린 케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산업은행을 내세워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합니다. 3,367억 원을 들여 세 곳의 가스전에 투자했다는 의미로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로 불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96%를 기록하는 등 무리한 자원 외교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은 미국 텍사스주 가스전에 투자한 트로이카2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투자금 1,084억 원 중 102억 원을 매각료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각 상세 내역을 보면 102억 원은 광구 운영 채무와 차입금 잔액 상환 등에 쓰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MB 자원외교 문제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좀 개가 다르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문제도 있고요. 또 요즘 또 자원외교에 동원됐던 공기업들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광물자원공사가 5월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떠신가요?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광물자원공사가 네. 지금 부채가 네. 자산보다 많아서 네.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네. 있어요. 네. 네. 이대로 가면은 네. 새로 들어오는 이제 부채가 이제 만기가 돼서 계속 돌아오게 돼 있는데 네. 네. 이거를 못 갚으면은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건가요? 보시기에. 이게 광물자원공사가요.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네, 네. 해외 자원 개발을 해본 적은 아예 없고, 그렇죠. 뭐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하는 운영 규모도 뭐 몇백억 수준의 이런 수준의 네. 공사였단 말이에요. 네. 이러던 광물자원공사가 갑자기 MB 때 몇 조 원씩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니 동네 구멍가게가 갑자기 저기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대형 슈퍼를 낸 겁니다. 대형 슈퍼가 아니라 백화점을 지은 거죠. 문제는 백화점을 경영해 본 적도 없고 네. 아무런 노하우도 없어요. 네. 근데 덜렁 백화점을 무지무지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예.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에 있는 볼레오라는 구리 강산에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 한 2조 가까이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네. 공식적인 투자 액수가 한 1조 한 8천억 좀 6천억 8천억 정도 네. 하니까 그건 광물자원공사가 밝히고 있는 투자액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지금 거의 거기서 손실 난 게 2조 가까이 났어요. 현재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는 그 손실 규모가 그렇고 네. 추가로 얼마가 더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러니 지금 자본금이 2조짜리 회사거든요. 우리 네. 광물자원공사가. 네. 근데 지금 누적 적자로 본 빚이 네. 지금 1조쯤 돼요. 네. 빚 갚을 능력 없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인데 네. 지금 누적 적자가 1조쯤 되죠. 1조다. 네.
2조는 다 네. 날렸고 그거 말고 2조 남긴 상태에서 2조 다 날렸고 누적 적자가 1조니까 그거 말고 자본 잠식을 하고도 마이너스 1조가 됐다. 이거죠? 마이너스 1조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거기서 지금 올해 5월인가요? 5월쯤 되면 그 전에 이제 채권을 발행한 게 있는데 네. 그중에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중에 5억 달러가 돌아오거든요. 네. 갚을 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연말쯤 되면 국내에서 발행했던 채권이 있는데 네. 이게 한 2,500억 정도가 네. 다시 돌아와요. 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500억쯤 되는데 네. 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간 기업 같으면 사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민간 기업 같았으면요. 네. 2010년쯤에 파산했을 거예요. 이미 파산했겠죠. 그리고 네. 다시 살려줬더니 2012년경에 또 한 번 파산했을 거고 네. 그리고 다시 어떻게든 살려줬겠죠. 살려주면은 2014년에 또 한 번 파산했을 거고 요번 한 4번째, 5번째 파산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사실은 어쨌거나 청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본래어는 얼마나 네. 웃기냐면요. 네. 약간 2조 정도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2010년경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도 네. 하고 있는데 네.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광산에서 광산을 캐서 그럼 구리를 캐서 팔던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몇 년간 벌써 몇 년이에요. 한 거의 뭐 9억씩 7, 8년 돼 가는데 근데 거의 매년 5천억 이상씩 돈이 들어갑니다. 네.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예를 들면 매출이 없다라는 건 사실 생산 활동이 없다라는 건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 그 전에 보증선 것들에 대한 그 채무 부담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서 구리를 캐려면 광고를 뚫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거는. 근데 캐지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을 캐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설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2단계라면 지금이라도 그거 포기하고 틀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광물자원공사 특히 그 볼레오 광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터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우리가 얻어낼 게 있으면 좀 해봐야겠죠. 워낙 많이 이제 들어간 게 많으니까. 근데 별로 기대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털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볼레오 광산 구리 투자가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투자한 투자금의 반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하나가. 이제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광물자원공사도 파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조금 돌아가서 따져봐야 될 게 그 볼레오 광산에 애초부터 왜 투자를 했던 건가요?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투자를 한 거죠? 이게 원래 캐나다에 있는 어떤 그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는 광산이에요. 정작 주인인 벤처 캐피탈은 광산을 했던 경험이 없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돈 장사하는 곳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광구를 우리나라 기업하고 광물자원공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주식 30%를 사요. 그때 광물자원공사 10%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시작한 동기는 알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뭐 그때 이명박 정부가 자주 개발률이라 그래 가지고 해외 자원 중에 우리가 개발해서 들어오는 물량 이런 거를 뭐 2배, 3배로 높이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제 투자하고 독려한 거죠. 거의 뭐 독려가 아니라 거의 채찍질을 한 거죠. 그러니 빨리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통째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지분 참가를 한 거죠. 먼저 지분 참가를 했는데 그리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론도 좀 돈도 빌려오고 은행에서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돈도 빌려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거든요. 한 1년 준비하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원래 회사 벤처 캐피탈이 갑자기 이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어 부도선을 해버리거든요. 재밌죠. 아니 주식도 30% 팔아먹었고 그 사이에 준비한다고 돈도 빌려왔는데 막상 할 때가 되니까 돈이 없어 사업을 못 하겠다 부도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냥 손 뗐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라도 틀었어야죠. 그냥 손 뗐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광물자원공사가 백기사가 돼요.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갖고 있는 주식도 우리가 다 삼아. 추가로 필요한 돈 한 5조가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한국 기업들하고 돈 해가지고 내서 시작할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2조 정도가 투자가 돼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부도나면 돈을 빌려준 미국 수출입은행도 돈이 물린 거잖아요. 그 돈까지 광물자원공사가
갚아준다기보다 자기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로 전환을 해줘. 은행은 돈 받아가고. 네.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을 했던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김신종 사장이고요. 네. 이게 이제 MB 측근이에요. 네, 네. 그 이명박이 네. 해외 자원 개발을 아주 작정하고 시작을 한 일이에요. 이게 네, 네. 저는 이제 참 준비가 잘 됐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좀 감탄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정권이었다. 네. 그러니까 돈 빼먹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측근이었던 김신종 사장은 광물자원공사에 보내고 강영원 사장은 석유공사에 보내고 네. 주광수 사장은 네. 가스공사에 보내고 네. 딱 박아요. 네. 그리고는 해외 자원 개발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네. 김신종 사장이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고 중간에 사장이 바뀝니다. 고정식 사장이라고 특허청장을 지냈던 네. 분인데 네. 이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해나갔죠. 그 당시에 근데 주무관청이 누구냐? 네. 광물자원공사의 주무관청. 이게 지식경제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장관이 누굽니까? 최경환입니다. 드디어 최경환 이름이 나왔죠. 자,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말아먹고 자원외교로 말아먹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품 일으켜서 말아먹고 참 가지가지로 말아 드신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역대 최악의 경제부총리 그러면 저는 최경환이 나중에 꼽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최악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도 꼽히지 않을까. 그러겠죠. 예, 이관왕으로 꼽힐 수 있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도 그래도 경제 강요들은 나름대로 줏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리한 걸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았었던 적도 많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군 출신인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도 해줬고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뭐랄까 결기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완전히 사라져요. 네. 그냥 뭐 정치인 장관인 거예요. 사실 정치인 장관이죠.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질렀던 정권 이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광물자원공사 말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쪽도 진짜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엄청난 빚을 이제 지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기업을 엄청나게 해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원외교 쪽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들 동원해서 이명박 정부 끝날 때까지 하여튼 이렇게 그 각각 공기업들의 부채가 이명박 임기 말 때까지만 각각 2배가 다 늘어나 버렸고 또 한쪽은 토군 공기업들 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뭐 LH공사 이런 데는 또 이제 토군 사업으로 경기 부양한다고 4대 사업한다고 또 뭐 부채를 다 2배씩 늘려놓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가 참 되게 나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국가 경제를 망친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더 나쁜 정부가 아니었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 베스트가 해먹은 정부다. 이명박 정부 때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로 많이 해먹은 거예요. 물론 결과적인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대로 해외대로 무지무지한 국민의 세금을 지 용돈 쓰듯이 써가지고 좀 달려먹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는 그런 점에서는 잘 몰라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말아먹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최순실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근데 뭐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말아먹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팀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 베스트가 팀 플레이를 해먹으면서 진짜 빼돌린 거고. 그런데 그 MB 쪽 얘기는요. 자원외교는 그렇게 단시간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뭐 최소 몇 년에서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건데 벌써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들어도 참 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주장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특히 최경환 장관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제 자원외교가 이제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때마다 아니 뭐 원래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또 하나 이게 회수되는데 30년 40년 걸리는데 지금 뭐 몇 년 됐다고 지금 돈을 회수했느냐 안 했느냐 따집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기 아주 그렇죠. 나쁜 네. 기만 전술인데 석유공사 예를 들게요. 석유공사 이명박 정부 5년 전간 한 17조 18조 원을 해외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중에 95%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광고에 그냥 지분만 산 거예요. 최경환 장관이 말에 맞으려면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은 안 나와도 나중에 뭔가 예를 들어 터져 나오거나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3단계를 거쳐요. 네, 네. 우선 석유를 예를 들면 네. 우선 탐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아, 요 지역에 석유가 많이 묻혔을 거다. 네, 네. 지질 구조를 보니. 네, 네. 그래서 그 지질 구조를 보면서 연구를 해요. 뭐 10억 배럴이 묻혔겠다. 네, 네. 등등등.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이런 걸 탐사 과정이라 합니다. 네. 탐사한 결과 석유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정도 양이 석유가 묻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시험 생산을 하거든요. 네. 몇 개의 파이프를 네, 꽂아서 네. 유정을 꽂아서 이거를 네. 개발 단계라 그래요. 네, 네. 개발을 단계에서 실제로 시험 생산을 해봤더니 예측한 양 정도의 우리가 즉 경제성이 있을 만큼의 풍부한 석유가 묻혀 있다. 네. 그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3단계를 거치는데 탐사하는 데만 4, 5년이 걸려요. 빨라요. 네. 그리고 시험 생산하는데 다시 4,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생산에 들어가서 생산을 다 뽑았는데 한 30년, 4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탐사부터 들어갔으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맞죠. 네. 지금 돈 썼다고 해서 탐사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거는 돈은 들어가요. 근데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거를 최경환 장관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석유공사가 투자했던 돈의 95% 네. 그러니까 한 17조 중에 한 16조는 어디다 썼냐면 이미 다른 나라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본격적인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그 회사에 지분 10% 사거나 지분 30%를 산 겁니다. 그러면 이미 생산하고 있잖아요. 매년 배당해 주거든요. 네, 네. 지분을 샀기 때문에. 그러므로 투자한 다음 해부터 바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고 있다. 안 들어있다. 네. 이런 거죠. 이거를 지적한 건데 네. 해경환 장관이 호도한 거죠.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건. 그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낭비한 자원외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기업들이 자원개발 투자에 관한 경영 차원의 판단을 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리인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비슷한 레파토리가 많죠. 네. 예, 정책 결정자로서 판단한 건데 이걸 뭐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럼요. 뭐 네. 그게 약간 다른 버전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법원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그 광물자원공사의 김신조 사장하고 네. 석유공사의 강영원 사장을 네. 검찰이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 이제 작년에 2심까지 갔죠. 고등법원에서 네.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판단 무죄 판결의 근거가 뭐냐? 이거는 경영 판단이라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네. 이게 법원의 생각인데 저는 네. 한참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경영 판단이 되려면요. 어떤 경우를 해야 되냐면 자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죠. 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이게 잘 됐을 때 돌아오는 이익은 얼마고 망했을 때 돌아올 손해는 네. 얼마인가. 네. 이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부 파악해보고 네. 그리고 결정이 됐으면 경영 판단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안들이 뭐냐면 아무 근거 없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폭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를 경영적 판단이라고 만약 믿어준다면 아무나 우리 시민들 중에 아무나 불러서 석유공사 사장시키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친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런 것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투자하기 전에 의사의 의결을 거쳐야만 네.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네.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네. 나중에 와서 형식적으로 맞추는. 예. 네. 나중에 의사 의결을 거치는 경우도 네. 많았고 네. 그것마저 무시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많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큰 투자를 하려면은 네. 외국 기관에다가 이 투자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보통 자문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문 의뢰의 결과가 뭐냐면은 투자하면 위험합니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의뢰한 결과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문 의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생긴 실패를 전부 네. 이것도 경영 판단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네. 이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와서 네. 아무 네. 짓을 하든 다 경영 네.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지금 파산 위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파산을 하면 네. 그 누가 돈을 물어줘야 되면 정부가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네. 네. 정부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죠? 세금으로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100억, 200억이 아니에요. 10조, 20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런 엄청난 실수, 잘못을 저지르 놓고 네.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법원은 일단 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무죄를 선고해 버렸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난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적폐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이런 자원외교, 잘못된 자원외교인데 이 자원외교를 뭐 어쨌거나 이 행동대장처럼 주도했던 이 공기업 사장들에 대해서 잇따라 이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단 예,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건 뭔가요?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적합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네. 무죄 판결이 뭐냐면 네. 예를 들면 투자하는 과정에서 네. 예를 들면 그 광물자원공사인 경우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네, 네, 거기에 네. 암바토비라는 광산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미 우리나라 경남 기업이 참가해서 채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광물자원공사가 그 주식을 사서 대신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70억에 살 수 있는 거를 200억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130억을 비싸게 샀다. 이거를 지금 무차리 고발한 거거든요. 네. 이건 무죄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건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네. 이 자원 외교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게 한 가지고 네.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네.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려면 과거 잘못에서 그러니까 법 이외의 행정적인 나는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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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법에 의해서 네. 잘잘못을 가릴 것만이 아니고 네. 좀 다른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광물자원공사 같은 게 지금 회사가 지금 부도 파산 위기잖아요. 네. 처벌받은 게 말단 직원 2명인가가 3개월 감봉 받은 게 전부입니다. 말단 직원 2사람이 네, 3개월 감봉. 몇 조 원을 말아먹었어. 말이 돼 이게? 아니겠죠.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몇십 조를 말아먹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러면 나는 이게 걱정돼요. 지금 정부는 잘하지만 네. 다음에 다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네. 네. 그럼 다시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의 지배 구조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이른바 우리가 이제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데 낙하산 인사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전문가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른바 이제 뭐 사회 이사라든지 감사 이런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가 아닌 일반 이제 그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일부 시민 단체 쪽에서 이렇게 일정 비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공기업 내에서 이사회 내에서 상당한 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네. 사회 이사인 경우에 네. 사실 사장이 거의 독단적으로 네.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해 네. 나갔는데 네. 사회 이사회가 제동을 걸지 못해요. 네. 거의 뭐 거수기 역할에 네. 불과할 네. 정도로 네. 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사들도 사실 다 같은 놈들로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회 이사의 이사진 구성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조 대표도 이사에 들어오고 네. 시민단체 대표도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을 대신해 네.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제3의 기관에서 들어오고 이런 네. 식으로 나는 구성이 돼야 된다 네. 생각해요. 이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잘못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멸과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나는 이사회에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너무 전문성만 하는데 전문성인 사람도 와야겠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명박 시절의 해외 자원 개발 혹은 해외 자원 외교 네. 거의 이명박이 총쥐하면서 독주를 가지는 폭주 기관차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도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구 무시되더라도 아무도 제동을 못 건 거예요. 네. 네. 국회도 역할을 못 했습니다. 네. 네. 가끔씩 불러서 혼내기만 했지 네. 실제로 제동을 못 걸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을 요 해외 자원 개발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좋을 텐데 이게 뭐 일부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 때문에 일단 2부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 이 자원외교의 핵심에는 결국 MB가 있을 거다. 근데 과연 이 문제로 MB를 단죄할 수 있나? 즉 MB를 503호 옆방으로 보낼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좀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뭐 공기업 사장들도 빠져나가는 판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제가 볼 땐 나쁜 놈들 베스트의 수괴 역할을 했으나 이거 뭐 결국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뭐 이른바 판단이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결국은 둘러대면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이게 정말로 정책의 실패 혹은 사업의 실패였으면 묻기 어렵겠죠. 네. 근데 저는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듯이 이런 의심이 들어요. 네. 의도된 실패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응? 이거는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국가를 수익 모델로. 네. 네. 응? 공기업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망가뜨림으로써 이득을 취했다면은 네.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밝혀지면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업 사장에 대한 평가도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고 네. 대통령도 그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MB가 얽혀 있는 문제는 사실 뭐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뭐 지금 이제 다스베이더 같은 데서 계속 파고 있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MB가 남긴 적폐는 정말 넓고도 깊은 것 같아요. 그 각하의 스케일은 정말 이게 너무 거대해서.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 포스코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럼요. 예. 예. 우리가 오늘 뭐 시간에서 포스코까지 뭐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포스코야말로 뭐 이른바 형님 부대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예. 그 이상득과 그때 누군가요? 그 저 박영준이었나요? 네. 박영준. 네. 맞습니다. 박영준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민영화돼서 민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정부가 그냥 예,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이냐. 예. 그렇게 이제 그 정준양 사장을 이제 자기네 사람인 정준양 사장을 심어서 이제 그 철저히 망가뜨리는 과정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보면 이제 뭐 국내에서 뭐 그러니까 형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MB의 그런 이제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 회사를 설립하면 거기에 엄청 돈 대주고 사업 키우고 그거 이제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고 돈 빼먹고 달아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그때 이상하게 갑자기 해외 수주 실적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해외 시설 사업을 엄청 벌인 거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해외 시설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또 중간에 돈을 많이 빼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포스코가 시공 능력이 10위 안에 간신히 들락말락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MB 정부 들어오고 나서 막 수주 실적이 갑자기 막 1, 2위를 다퉈요. 예. 그렇게 수주가 왕창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주가 늘어나면 보통은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되는데 포스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인데 건설, 예. 예. 엄청 좋아져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외 쪽에서 그렇게 수주를 엄청 한 건데 도대체 이게 남아 있는 게 뭐고 그러면 이게 이익이 남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 수주한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게 사실 포스코가 네. 우리나라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 5년 6년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공부를 일본에서 했는데 네. 일본에 이제 사업하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한국 기업 중에 니네가 가장 겁나는 기업이 누구냐? 뭐냐? 그래서 부동의 1등이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는 자기들은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기도 않는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스코를 쫓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있다. 음. 그 기업이 이명박 정부 딱 5년 만에 완전히 삼류 기업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네. 그리고 심지어 중국 철강업체들한테도 밀리는. 네. 이게 네. 한 사람의 대통령이 나라 하나를 완전히 그냥 아작내버리듯이 네. 포스코 딱 그 기업 케이스는 그렇죠. 그겁니다. 네. 하나의 그룹 기업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진짜 뭐 아시아에서도 종이호랑이 정도에 불과한 삼류 기업으로 전락시켜 버릴 네. 수 있다. 네. 이건 진짜 놀라운 일들입니다. 네.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그동안 각하가 벌려온 사업들이 엄청 많고 벌려왔다기보다는 이렇게 망친 사업들이 엄청 많고 정말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엄청 말아먹었는데 이런 오늘 이제 뭐 꽤 많은 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제 뭐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참 이렇게 피해는 명확한데도 예, 이걸 책임지는 사람을 없고 우리가 또 책임을 물리려 해도 쉽게 물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좀 답답하긴 하네요. 어쨌거나 뭐 단 하나라도 이렇게 걸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계속 연쇄적인 좀 수사를 해나가서 밝힐 수 있는 최대한 좀 밝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네.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분야가 정치라고 생각하여서 네. 정치가 바로 서야 네. 나라가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그런데 이번 좀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좀 많은 좋은 분들이 좀 나오셔서 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줬으면 우리 선대인 소장님도 좀 포함해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선대인 경제연구소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 24일까지 연간 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구독 상품별로 최대 6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8년 국대외 경제 전망, 주택시장 전망, 저평가 우량주 40선,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수혜주, 실적 전환주, 커피값 주식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전화 070-7584-2050, 문의전화 070-7584-2050. 나는 꼽살이다 179회. 오늘 2부에서는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MB의 자원외교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고요. 정말 다양하게 꼼꼼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스킬 크게 전우주적으로 나라 살림을 탈탈 털어드신 MB. 부디 2018년 무술년에는 정말 무술로 때려잡아서 진짜 503호 옆방으로 좀 보내고 싶네요. 그럼 진짜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은하계 최고의 MB 자원외교 문제 전문가 고기영 한신대 교수님이셨고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선띨 선대인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원래대로 곽현아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